안녕하십니까. 이네오 모레타입니다. 유병하 교수님의 법철학을 기준으로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키아벨리하고 잔 보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내용이 작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래서 잔 보댕은 프랑스 사람이죠. 마키아벨리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1469년에 태어나서 1527년에 죽었는데요. 피렌체 정부에서 외교와 관련된 관료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권력의 주변에 기웃기웃대면서 생활하는 관료이면서 정치가였는데요. 특별히 학자였던 품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인간관이 좀 독특한데요.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만 가져온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군주가 어떠한 술수와 교활함, 어떠한 강력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구성원들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게 구성원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어떠한 교활한 술수나 업무 또 강력한 권력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본 것이 마키아벨리의 사고였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자연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이 자연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만들고 변형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필요와 아무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인간과 유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이 나고 자라고 또 젊은 시절에 자기 인생을 꽃피우면서 늙어서 죽듯이 국가도 탄생을 하고 자라고 번영하면서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이 국가가 번영할 때 최대한 번영의 정도를 높여야 될 뿐만 아니고 국가의 수명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결과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면 되고 또 국가의 번영과 이 존속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군주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최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술수나 폭력 또 음보를 꾸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구성원들은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군주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마키아벨리 관점에서 법은 절대군주의 강력한 통치를 실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을 하고 군주가 업무를 꾸미고 술수를 꾸미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결국에는 마키아벨리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군주의 통치 수단의 하나의 도구로서 충실히 기능하는 것을 법의 기능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잔 보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 보댕은 마키아벨리가 거의 죽은 이후에 3년 후 이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키아벨리가 1527년에 죽었는데 잔 보댕은 1530년에 태어났습니다. 죽는 거는 1530년에 태어나서 1596년에 죽었습니다. 잔 보댕은 아주 부유한 그 재봉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뭐 나무럽지 않게 살았는데 상당히 어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툴루즈 대학에서 법대 보조 교수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조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조교보다는 약간 교수에 가까운 그 보조 교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의 궁정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궁정재판소 재판관이 됐는데요. 요즘으로 치면은 대법원의 대법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잠보행은 국가의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있다고 봤는데요.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이름 붙이기를 주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의 주권 개념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보댕이 살았을 때의 프랑스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잠보댕이 1530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1562년에 프랑스에서는 내란 정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이제 사회였었는데 이때 위그노 프로테스탄트라고 루터 계열의 신교가 이제 부흥을 하고, 그래서 가톨릭과 위그노 프로테스탄트가 오랜 기간 전쟁을 하는데요. 1598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전쟁, 그 내란이겠죠. 이 내란은 이 잠보댕이 1530년에 태어났는데 32살이 되던 1562년부터 시작해서 잠보댕이 1596년에 죽었는데 죽은 2년 이후에 1598년에 끝날 정도로 잠보댕의 일생과 거의 함께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잠보댕은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 국가의 어떤 내부에서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루터, 물론 잠보댕보다 좀 이런 사람이긴 한데, 이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정치 권력하고 교회 권력을 분리시키면 그러면은 정치는 정치대로 있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분쟁은 개인들이 스스로 뭐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정치 권력을 분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잠보댕은 군주의 권한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그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의 최종 결정권인 주권은 군주가 갖는데,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최고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갖고 옵니다. 이 주권이 대내적으로 최고다라는 말은 한 국가 내부에서 군주의 의사결정권보다 더 강력한 의사결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과 주장들, 그러니까 가톨릭과 위그노 프로테스탄트의 갈등들은 군주의 힘에 의해서 진압이 돼도 괜찮다라는, 왜? 그러면은 대내적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권, 주권을 군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이제 성립되고, 그 다음에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대외적인 교황의 권한은 한 국가 내에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든 겁니다. 이 잠보댕은 원래 가톨릭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도이면서도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잠보댕은 이 주권의 구체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뭐 최고고 대외적으로 독립됐다, 이거 외에 주권 자체가 갖는 특성은 뭐냐라고 하면, 주권은 한 국가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영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한 국가에서 의사결정권은 모든 분야에 다 그 국가 내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으로 미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하는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절대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군주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의사결정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영역, 모든 사람에게 미치면서 이와 다른 어떤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견해는 군주의 의사결정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적이다라는 말이고요. 또 영속적이다라는 말은 한 국가 내에서 의사결정이 형성되면 그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이 주권, 의사결정권은 계속된다라는 것이 영속적이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보댕의 주권설은 거의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주권의 행사자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바뀐 것 외에는 이 주권설이 거의 오늘날까지도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잠보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최고 결정권은 가부장권이라는 말을 써서 보댕은 한 사회,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고 그 가정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은 가부장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국가는 이 하나의 과정이 확대돼서 이루어진 게 국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국가는 이러한 가부장권을 가진 가정이 여러 개가 수많은 가정이 모여서 형성된 게 국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는 가정 내에서의 가부장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되는데 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나누어서 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군주다. 이렇게 봐서 결국에는 국가의 권한을 세 개 혹은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그 모든 것은 군주 내에 군주의 권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댕은 그러면 군주의 이 절대적인 권한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군주의 권한이 주었고 또 만들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은 신의 섭리가 작동을 한 것이고 그 신의 섭리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군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절대권을 갖는 것은 바로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은 그 신의 섭리를 받은 군주에 종속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던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는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군주권에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잠보댕은 군주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군주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군주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 마키아벨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잠보댕은 군주의 권한은 가톨릭 혹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잠보댕은 좀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권한이 이제 그 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러한 제한이 종교인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되는 것인지 왕이 스스로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잠보댕의 이론은 약간 그 명확한 개념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 이후, 한 100년 후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종교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끝난 게 1640년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보댕이 죽은 지 한 43, 4년 이후에 30년 전쟁이 끝나는데요. 끝나는 때 맺은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대 정치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이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 독일이죠. 이 신성 로마 제국하고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협상을 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왜 근대적인 정치의 시초 혹은 조약의 최초의 조약이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신교 구교가 대립하지 않을 때는 교황이 대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모든 갈등의 해결 지침을 부여했는데요. 지금은 신교 구교가 싸웠기 때문에 교황의 어떤 중재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모여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대 정치의 시초 혹은 근대 조약의 시초라는데요. 그런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바로 모든 국가는 주권이 평등하다 이런 항목이 조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잔 보댕이 얘기했던 주권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베스트팔렌 조약의 그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바꿨지만 이 주권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는 개념이 성립된 등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